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져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으로 보내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멘토를 만나 정체성을 찾고 어떻게 미국 최고의 공대 MIT를 입학 졸업까지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 그녀의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5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클레어 한입니다. 클레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양부모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들의 웃는 얼굴은 보였지만 그 표정 속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새 집, 새 방, 새 침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학교에 가게 된 건 미국에 온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동그란 눈, 까만 머리, 노란 피부의 제가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였을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 이름을 말해볼래?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굳어버렸죠. 그날부터 저는 말을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점점 교실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한국어로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영어로 옮기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말이 느리다는 이유로 저는 특수학급으로 옮겨졌습니다. 클레어는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어요. 특수학급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양부모님은 슬퍼하셨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 하셨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부족한지는 몰랐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미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양부모님은 친절했어요. 필요한 것은 모두 주셨고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 못했죠. 10살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집에서도요. 이제 저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침묵은 제 방어벽이었습니다. 10살의 저는 그 벽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 시간이 되면요. 오늘은 도형의 패턴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날 특수학급 교실에 수학 블록이라는 새로운 교구가 들어왔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의 작은 블록들이었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각자 패턴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색깔별로 나열하거나 무작위로 쌓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블록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이 블록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천천히 손을 움직여 블록을 정렬했습니다. 파란색 3개, 빨간색 2개, 노란색 1개, 그리고 다시 파란색 3개. 이것은 그냥 패턴이 아니었어요. 숫자였습니다. 3213. 제가 한국에서 온 지 3년, 특수학급에 온 지 2년, 그리고 저는 혼자이렸죠. 마지막 3은 제가 돌아가고 싶은 곳, 제가 태어난 한국이었어요. 클레어, 이게 뭐니?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서둘러 블록을 무너뜨렸겠지만 그날따라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으로 블록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숫자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고 잠시 후 다른 교사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미즈윤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교사였습니다. 미즈윤은 제 블록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독특한 패턴이구나. 더 만들어 볼래?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미즈윤이 특별히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나중에는 2번, 3번으로 늘어났죠. 미즈윤은 제게 수학 블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즐과 패턴 게임을 가져다 주셨어요. 미즈윤과의 수업은 달랐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자 포기했지만 미즈윤은 제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행복하면 5, 슬프면 2, 화나면 7, 외로우면 0. 제 감정에 숫자를 부여했고 미즈윤은 그 숫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 내 머릿속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느 날 미즈윤이 물으셨어요. 저는 종이에 선을 그리고 그 위에 숫자들을 배열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선들로 연결했어요. 마치 지도처럼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특별하구나. 넌 숫자로 세상을 보는구나. 미즈윤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11살 생일 때 미즈유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수학 문제집이었는데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닌 패턴을 찾는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클레어가 이걸 다 풀었다고요? 클레어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수학적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요. 그날 이후 미즈유는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 나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숫자 속에서 저는 완전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제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일반 수학 교사가 와서 제가 문제 푸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죠. 미즈윤과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만, 그 다음에는 짧은 문장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는 못했어요. 그들 눈에 저는 여전히 이상한 아이, 숫자 괴물이었죠. 괜찮아, 클레어. 때로는 다른 것이 특별한 거란다. 미즈윤의 말씀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어쩌면 제가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제게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을요. 12살이 되던 해 겨울, 미즈윤은 제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클레어, 지역 수학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그 제안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숫자가 제게 목소리를 주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될 거라는 것도요. 미즈윤은 제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클레어, 내가 말할 필요는 없어. 그저 내 손으로 답을 쓰면 돼. 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교실에 들어섰어요. 교실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일반 학교에서 온 영재들이었습니다. 저는 특수학급 학생이었기에 더욱 눈에 띄었죠. 의자에 앉자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 아이가 특수반에서 왔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제지가 배부되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오직 숫자만이 제 앞에 있었죠. 첫 문제를 보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패턴을 찾고 규칙을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서야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에 있었어요. 클레어 한 중학교 부문 1등. 발표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즈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특수학급 학생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죠?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 학부모가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수치심으로 변했죠. 왜 제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즈윤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클레어는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모든 학생들처럼 같은 문제를 풀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이룬 성취입니다. 미즈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잠시 회의한 후 저의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학교로 돌아간 후 저는 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제가 부정행위를 했을 거라고 의심했고 다른 교사들은 저를 미스터리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이상한 아이였죠. 미즈윤은 교장 선생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교장 선생님은 제가 일반 수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어요. 단 다른 과목은 여전히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일반 수학 수업 날 교실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자, 모두 새 친구를 환영해주세요. 클레어예요. 선생님의 소개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3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그들에게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어려운 방정식이었지만 제게는 쉬웠어요. 손을 들었고 선생님이 저를 지명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분필을 들고 답을 적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제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답을 종이에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숫자로 대화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어?
한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패턴이 보여요. 와, 내가 말을 할 줄 알았구나. 그 말에 작게 웃었어요. 네, 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요. 미즈유는 제가 일반 교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어요. 때로는 다른 아이들이 저를 놀릴 때 개입하셨고, 때로는 제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뒤에서 지켜보셨습니다. 클레어, 내가 너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미즈유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있었어요. 한글이었죠. 이건 내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가져온 동화책이야. 한번 펼쳐볼래?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낯선 문자들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이건 편해요. 이건 수학 같아요. 제 말에 미즈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뜻이니, 클레어? 제 손가락으로 한글 문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기역과 아가 만나 가가 되는 모양을요. 이게 합쳐지면 소리가 돼요. 마치 방정식처럼요. 1 더하기 2는 3 같아요. 미즈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부터 미즈윤은 제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언어 학습과는 달랐어요. 저는 단어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글의 구조를 분석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받침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클레어, 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해독하고 있구나. 자음과 모음이 만나 글자가 되고, 글자가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 논리적이었습니다. 영어와는 달리 예외가 적었고 규칙성이 뚜렷했어요. 일주일에 2번 미즈윤과의 한글 시간은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양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에 놀라셨지만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언어가 느린 게 아니라 언어를 수학으로 해석하는 뇌를 가졌구나. 어느 날 미즈윤이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저는 미즈윤이 저를 새롭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하고 있었을 뿐이죠.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 뇌는 영어보다 한글에 가까운 구조였어요. 미즈윤에게 말했을 때 그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제 첫 언어는 한국어였어요. 제가 말을 배우기 어려웠던 것은 제가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학교에서 제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여전히 클레어였지만 이제 저는 제 안에 지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정체성 없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죠. 미즈윤은 제게 더 많은 한국 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과학 동화책과 수학 문제집이었어요. 한글로 된 문제를 풀 때 더 빠르게 이해되었습니다. 마치 제 뇌가 한글의 논리 구조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클레어, 아니 지수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한글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이 제 유일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2개의 이름, 2개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후 저는 한글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미즈윤이 가져다 주시는 한국 책들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책을 그저 읽지 않았습니다. 해체하고 분석했죠. 클레어, 보통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 미즈윤이 말씀하셨어요. 제 책상 위에는 종이가 가득했습니다. 한글 문장을 조각내어 구조적으로 분석한 노트였죠. 영어는 예외가 너무 많지만 한글은 규칙적이에요. 마치 수식 같아요. 제 설명에 미즈윤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 독특하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언어를 습득하지만 너는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구나. 미즈윤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언어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보았어요. 14살이 되던 해 미즈윤은 제게 한국 어린이용 과학책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책은 제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글로 설명된 과학 개념들이 제 머릿속에서 영어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되었어요. 특히 수학적 개념들이요. 미즈윤,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한글로 읽으니까 더 쉬워요. 클레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내일 특별한 곳에 데려갈게.
다음 날 미즈유는 저를 지역대학의 언어학 세미나에 데려가셨습니다. 다중언어 사고와 인지 발달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 교수님의 발표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중언어 화자들은 종종 각 언어에 따라 다른 사고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처럼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다른 언어의 경우 두 가지 사고 체계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영어로 생각할 때와 한글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로는 여전히 말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러웠지만 한글로는 생각이 더 명확해졌어요. 클레어, 넌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어. 단지 내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식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했어요. 역사는 타임라인으로, 과학은 다이어그램으로, 문학은 인과관계 차트로요. 15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즈윤의 추천으로 저는 MIT 청소년 알고리즘 캠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캠프에는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모두 컴퓨터 과학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코드는 또 다른 언어였고 저는 언어의 패턴을 읽는데 능숙했으니까요. 첫날 팀 프로젝트를 위해 조가 짜였습니다. 저는 제이라는 한국계 싱가포르 학생과 같은 팀이 되었어요. 제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이미 여러 알고리즘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넌 한국계지? 한국어 할 줄 알아? 제이가 영어로 물었을 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곧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으로 미즈윤 외에 다른 사람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제이가 문득 물었어요. 너 한국어로 생각해? 영어로 생각해? 나는 수학으로 생각하고 한글은 그 구조를 설명해줘. 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학적 개념은 언어가 필요 없지. 하지만 그걸 설명할 때는 언어가 필요한데 어떤 언어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 대화가 MIT 교수진의 귀에 들어갔는지 다음 날 한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둘의 다중언어와 알고리즘적 사고의 연결성에 대해 발표해보지 않을래? 이건 매우 흥미로운 주제야. 우리는 함께 다중언어 기반 알고리즘 사고라는 주제로 짧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제 알고리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고, 제이는 싱가포르의 다중언어 환경이 그의 문제 해결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공유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교수님들이 질문을 던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클레어, 너의 사고방식은 매우 특별해. MIT가 찾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고야. MIT, 그곳은 제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특수학급에서 시작한 아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제 마음에 심어졌어요. 캠프가 끝나고 미시간으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MIT에 가기 위해 저는 제 독특한 사고방식을 더욱 발전시켜야 했어요. 한글과 수학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제 방식이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사람, 두 가지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MIT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양부모님도 미즈윤도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특수학급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 여정이 모두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요. MIT에 도착한 첫날 캠퍼스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테크놀로지 앤드 팔러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MIT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강점으로 여겨졌어요. 교수님들은 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존중해 주셨고, 동료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을 바꾸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리즘 편향과 사회적 영향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오늘은 교육평가 시스템의 알고리즘적 편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업 내내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겪었던 것,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 저는 이중언어 아동으로서 미국 특수교육 시스템에서 잘못 평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주제로 연구를 더 진행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관심 있게 제 이야기를 들으셨고 졸업 프로젝트로 이 주제를 발전시켜 보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3년 동안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졸업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중언어 아동에 대한 미국 특수교육 시스템의 알고리즘적 왜곡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차별의 코드화입니다. 시스템이 다름을 결함으로 간주하는 근본적인 오류가 알고리즘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제 논문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모델도 제안했습니다. 다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죠. 논문이 발표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교육계 전문 포럼에 공개된 제 논문은 수십만 번 공유되었고 이민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수많은 이메일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변화를 만들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특별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시민단체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그들은 미시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교육청은 바로 제가 자랐던 지역의 교육청이었죠. 이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이 생겼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침묵당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저는 소송의 핵심 증인이자 시스템 분석 전문가, 그리고 대안 모델 설계 자문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MIT에서 배운 지식과 제 경험이 결합되어 강력한 도구가 되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 법정에서 마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를 장애 아동으로 판정했던 초등학교 당시의 교장과 상담교사였어요.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교장이 증언대에 섰을 때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땐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통제하고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그 매뉴얼이 잘못되었단 걸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교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재판부는 제 논문을 증거물로 공식 채택했고 MIT 교수진도 원격 증언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저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시스템이 틀렸습니다. 다름을 결함으로 번역하는 그 시스템이요. 한 아이의 목소리를 빼앗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합니다. 판결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미시간 교육청의 이중언어 아동평가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명령했어요. 뉴스가 퍼지면서 여러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미즈 윤이라는 멘토를 만났고 MIT라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운을 가질 수는 없어요. 시스템이 공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MIT 졸업 후 저는 연방교육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AI 기반 공정평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시스템은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다양한 학습 방식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주에서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고 초기 결과는 놀라웠어요. 특히 이중언어 가정의 아이들과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경우 기존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재능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함에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시간주 교육청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한지수 박사님, 새로 개편된 특수학급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첫 강연자로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연구는 우리 교사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였어요. 8살에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그 학교, 저를 특수학급으로 보냈던 그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다시 그 학교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들어서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학교 복도를 걸으며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저기 화장실에서 숨어 울었던 날들, 여기 계단에서 혼자 앉아 점심을 먹었던 시간들, 그리고 저 교실, 제가 처음으로 특수학급으로 보내졌던 곳이었습니다. 강연이 열릴 강당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수십 명의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가 학생이었을 때의 선생님들이었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입니다. 미국 이름으로는 클레어 한이고요. 20해 전 저는 이 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특히 나이 든 교사들의 표정이 변했죠. 놀라움, 의심, 그리고 점차 깨달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5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말을 잘하지 못했고 그 결과 특수학급에 배정되었습니다. 당시 시스템은 저를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분류했지만 사실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청중들은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미즈윤과의 만남, 숫자를 통한 소통, 한글 발견의 순간, MIT 진학, 그리고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력까지 제 여정은 이제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부족해라고 말하더라도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한계일 뿐이에요.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는 법을 모를 뿐이죠. 이어서 제가 개발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떻게 다양한 학습 방식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더 이상 아이들에게 넌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는 것,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교사들이 다가와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학생이었을 때의 상담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의 실수가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강당이 거의 비워졌을 때 한 소녀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한국계 입양아로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녀의 양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언어가 느려요. 선생님처럼 MIT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어요. 똑같은 불안, 똑같은 두려움, 그리고 똑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란 걸 알아. 내가 진짜 묻고 있는 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소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미즈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연결이 우리 사이에 형성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양어머니가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딸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빈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날들, 친구 없이 혼자 지내던 시간들,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답답함까지.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걸어온 길의 일부, 제가 지금의 저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경험들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잠시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책상 위에 남겼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언어로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제 이름, 미시간에서 재발견한 제 과거,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한 제 사명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저는 제 목소리를 찾은 사람, 그리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클레어 한이자 한지수인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저처럼 침묵 속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요. 특수학급에서 침묵하던 아이는 이제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한 아이의 손을 잡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언어다라고.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되어주세요.